이번에는 그 26번이 이제 찬물에 되게 시리고 증상이 있어서 인네일을 제거했다가 엔도크라운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2차 흡식이 심해서 이럴 때는 이제 그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죠. 크라운 프랩을 하고 프로빙을 해서 어태치먼트 상태를 살피고 그리고 필요하면 SRP로 치석과 플라그 조절을 열심히 하고요. 그러고서 지대치로서 별 하자가 없다 싶을 때 엔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크라운 프랩은 이렇게 팔라타를 기준으로 디스토링골에서 미지오링골까지 U자형의 굉장히 그 단순한 면을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합니다. 26번은 팔라타를 먼저 하고요. 16번 같은 경우는 버커를 먼저 하죠. 왜냐하면 체어 포지션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볼 수 있는 게 16번은 버컬이고 26번은 팔라탈이잖아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미지오링골에서 디스토링골까지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들고 이걸 기준으로 버컬은 디스토 버컬에서 미지오 버컬까지 이렇게 그 디귿자 형태, 디귿이면 너무 라인 앵글이 딱딱한가요? 그러면 U자 형태로다가 C자 형태? 뭐 하여튼 C자 형태로 완만하게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디스토 버컬에서 그 미러 뷰를 사용하면 이런 단순한 입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보다 이렇게 한 퍼스펙티브 하나의 그 시점에서 하나의 관점 하나의 방향에서 굉장히 많은 그 면을 한 번에 깎을 수 있거든요. 미러를 사용하면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의 포인트 오브 뷰 시점으로 보다 넓은 범위를 균일하게 깎을 수가 있죠. 이게 미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게 자꾸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깎다 보면 그 면이 되게 불규칙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눈 두 개 중에 두 눈이 다 보이는 게 필요한데 입체적으로 뭔가를 파악하려면 근데 한 눈이 가리는 경우가 많죠. 미러 뷰가 아니라 다이렉트 뷰로 깎다 보면 한 눈이 가리게 되면 입체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좀 프랩이 좀 왔다 갔다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러 뷰로 대부분의 프랩을 마무리하는 걸 좋아해요. 상악 같은 경우에. 하악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미러 뷰가 그래도 좀 적죠. 하악은 다이렉트로 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근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C자형으로 협설 프랩한 거에서 이렇게 그거를 완만하게 이어주면 되는 거죠. 완만하게. 협설을 깎을 때는 878K016을 쓰고 근원심을 깎을 때는 이제 878K014를 씁니다. 협설을 깎을 때는 6878K014를 쓰죠. 조금 러프한 걸. 그리고 색깔이 6878K01 죄송합니다. 6878K016이랑 그 다음에 근원심을 깎을 때는 878K014를 쓰는데 그렇게 되면 버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시스트가 버를 배열을 할 때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런 게 좀 편하더라고요. 별거 아니라도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다른 회사 제품을 쓰는 경우도 있죠. 아예 직관적으로 바로 다른 버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지털 쪽에 지금 우식이 서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식이 꽤 밑에까지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프랩을 하면서
이게 우식이 완전히 끊겼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이 우식을 다 제거하고 코어를 벽을 이렇게 미리 쌓고 그 다음에 다시 프랩을 해서 할 텐데 뭐 시간이 많지 않으면 이렇게 프랩 먼저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나중에 여기 벽 쌓는 걸 나중에 근관 충전하고 나서 벽을 쌓는 경우도 많죠. 현실이기 때문에. 예. 지금 밑에 치석이 많이 있어서 이게 자꾸 이렇게 거슬리죠. 그래서 지금 스케일링 RP, SRP를 치석 현미경 하에서 SRP를 대략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현미경을 그렇게까지 잘 쓰는 편은 아니고 현미경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은 또 스케일링 할 때도 전부 다 현미경을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뭐 기분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랩을 한 치아는 프랩 피니시 라인 밑으로 루트 서피스가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현미경을 보고 하면서 그, 조금 더 깨끗하게 해주려고는 하는데 뭐 우리가 완벽한 발수가 불가능한 것처럼 완벽한 치석 제거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냥 하는 데까지만 하고 그냥 내가 하는 게 이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지금 인접치 7번의 서브에도 치석이 좀 보여서 하느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술식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전반적인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한 요령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SRP도 중요하지만 TBI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랩을 해놓고 그날 액세스를 들어가기 전에 환자한테 칫솔로 아무 칫솔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약간 뭐 소프트한 것도 괜찮아요. 아직은 잇몸이 완전히 단단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 칫솔이나 협설로 막 부비부비 예, 협설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닦으라고 그러죠. 피를 내라고 하죠. 그래서 피를 내면서 닦으면 이게 잇몸도 좀 이렇게 치유가 되고 좀 더 단단한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출혈도 거의 사라지고요. 그래서 플라그가 덕지덕지 묻어 있는 상태로 두 번째 날 오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TBI를 SRP는 하는 대로 하고 TBI에 좀 더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게 편집된 영상이 아니에요. 그냥 날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분 30, 이게 한 18분 정도 동안 이제 프랩하고 액세스를 해서 파일을 근관에 꽂기 직전까지 한 시간이 그렇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클램프를 좀 걸고요. 실커 글링만 클램프라고 해서 7번에 걸어서 6번, 5번까지 커버하는 실커 글링만 클램프를 걸고 그 상태에서 이제 330인 것 같죠? 330버로 액세스 캐버티를 처음에 이제 액세스 캐버티의 기본 형태를 잡아주는데 이런 기본 형태도 너무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거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크라운 프랩 상태에서의 서비컬 컨투어의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프랩을 하게 되면 서비컬 컨투어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약간 작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라운드 버로 루프를 제거하면서
다시 형태를 잡아주는 거죠. 처음에 크게 할 필요 없잖아요. 처음에 8번 라운드 버가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약간 기본적으로만 잡아놓고 그다음 8번 라운드 버로 루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액세스 캐버티의 외형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330버를 쓸 때 마치 펄프 체인버까지 펄프 체인버까지 구멍을 딱 들어가서 이렇게 싱킹 센세이션을 느끼려고 하는 또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게 그거를 느끼려다가 엉뚱한 데로 들어가는 초보들의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깊이까지만 해놓고 혹시 체인버까지 들어가는 싱킹 센세이션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330으로 기본 외형만 만들고 펄프 노출을 8번 라운드버로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석회화가 심한 경우에요. 자, 이제 8번 라운드버를 썼고 그 다음 6번 라운드버를 쓰고 있죠. 디스탈 쪽의 우식과 지금 액세스 캐버티가 연결돼 있죠. 워낙에 우식이 깊어서 이 정도면 실일만 하죠. 그런 엔도를 결정하는 걸 우식을 제거해서 펄프가 노출돼야 엔도를 한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엔도의 기준은 펄프의 노출이 아니에요. 엔도의 기준은 환자가 얼마나 불편하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임상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환자의 불편감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논문에서도 펄프 패살러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은 페인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환자가 얼마나 아팠느냐, 그 아픈 양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거를, 그런 페인 히스토리가 어떤 진단 방법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얼마나 불편하냐를 기준으로 엔도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엔도를 치료 계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팔라탈에 자꾸 출혈이 되죠. 출혈이 되면 이게 좀 신경 쓰이는 건데,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이게 미즈오버컬 캐널이 이렇게 길죠. 그랬을 때 이렇게 길다면 월은 여기죠. 그러면 월하고 근관 입구랑 이게 갭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깎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벽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펄프 티슈가 끼어 있는 공간의 안쪽은 펄펄 플로어, 바깥쪽은 덴틴 쉘프. 덴틴 쉘프가 다 삭제되고 나면 벽에서부터 오리파이스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한 번에 이렇게 이행되는 그런 양상이 되죠. 그 이행을 막는 게 덴틴 쉘프고, 그것을 깎아서 없애는 게 엑스스 캐비티 프랩이죠. 그래서 그냥 깎는 것 같지만 그 펄펄 플로어는 놔두고 그 옆에를 깎는 거죠. 펄프가 끼어 있는 곳의 바깥쪽을 깎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출혈이 돼서 이제 출혈이 되고 있는 근관은 사실 많이 건드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근관 입구에 열려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 자꾸 옆에 근관의 시야를 방해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좀 해보다가 좀 성가시다 싶으시면 팔라탈 쪽에 출혈이 되고 있는 근관을 발수를 하면 되겠죠. 발수를 하면은 어지간히 되니까. 근데 발수를 팔라탈만 따로 하고 또 엑세스 캐버티하고 또 다시 버퍼를 다시 또 발수를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출혈이 되고 있는 근관 입구에 물을 끄고 스케일러를 돌리면 약간 열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물을 켜고 스케일러를 돌린 거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살짝 물을 끈 상태에서 오리파이스에 이렇게 갖다 대고 조금 두면
그게 이제 발열이 돼서 그 블러드 블리딩이 좀 그 약간 컨트롤되는 그런 양상이 있죠. 지금 물을 껐죠. 물을 끄는 것도 사실 귀찮긴 한데 페달에 이제 이걸 이렇게 옆으로 옮겨야 되니까 근데 약간 그 지혈을 좀 해야 되겠기에 이런 그 꼼수를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제 지열이 얼마큼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2번인가요? 그래서 MB2 쪽에 쭉 깎아서 벽으로 붙이는 거죠. 오리파이스가 벽에 붙을 때까지 덴틴 쉘프를 선택적으로 삭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그 콜라병, 사이다병 같은 거 갖다 주면 그 엿을 이렇게 깨서 그 주는 엿장수 아저씨 있잖아요. 엿장수 맘대로라는 말의 그 엿장수.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엿판에서 엿을 깨면은 그 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덴틴 쉘프 삭제하는 그 과정이 약간 그 옛날에 엿장수 아저씨가 생각이 나던데 덴틴 쉘프가 엿이죠. 그리고 덴틴 쉘프를 깎아서 노출되는 게 그 펄펄 플로어, 그러니까 옆판이죠. 아저씨들이 들고 다니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디스토 버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MB 뭐 MB1, MB2, 팔라탈까지 이게 그냥 핵심적인 것만 딱딱딱 짚어주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8, 6, 4, 2, 1, 4분의 1번까지 쓰고 나면 오리파이스 그러니까 파일이 그냥 굉장히 쉽게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팔라탈 근관도요. 자세히 보면 두 갈래예요. 팔라탈 근관도 디스토링걸과 미지오링걸로 두 갈래고 MB도 가만히 보면 MB2와 MB1 사이에 펄프가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MB2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사이에 한번 찔러 보면 이렇게 MB3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가운데가 MB3인지 끝에가 MB3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관 개수를 좀 잘 놓치지 않고 왜냐하면 이걸 하나 놓치면 그 환자 증상이 그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엔도를 하면서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안 아프길 바라죠. 안 아프길 바라는데 펄프 MAF 뭐 이렇게 안 아프려고 막 MAF 나는 몇 번까지 넓히겠다 뭐 이런 의지를 불태우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 뭐 비싼 재료도 쓰고 막 그 나이타이 파일도 뭐 그 좋다는 거 막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근관을 안 놓치면 그런 재료에 훨씬 영향을 덜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미주링궐과 디스토링궐로 투캐널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근관에 파일링을 한 다음에 다른 근관에 넣어보면 펄프 티슈가 별도로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약간의 septum으로 분리되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MB1, MB2를 찾는 거랑 마찬가지로 팔라탈도 디스토링걸과 미주링걸 두 갈래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사실은 디스토 버컬도 약간 두 갈래인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첫날이라서 그것까지는 다 못하겠고 그냥 그 이게 치과 원장님이 지인분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원장님이 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미싱 캐널은 없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MB 1, 2, 3를 다 찾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미주어 버컬 루트의 그 중심을 따라서 쭉 그으면 거기서 몇 갈래로 파일을 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구분 기준인 셉텀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근관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DL, ML, 그 다음에 DB1, DB2 이런 느낌은 있는데 DB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MB는 1, 2, 3가 확실하죠.
지금 또 출혈이 되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러면 그 설치계 디스토링걸, 미주링걸, 그 다음에 MB1, 2, 3, 그 다음 DB까지 하면 6근관이고 DB가 근관이 하나 더 있다 싶으면 7근관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디스토버펄도 하나, 그 다음에 이거랑 별도인지 아닌지 약간 부정확하긴 한데 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이게 한쪽에서 반대쪽으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약간 다시 나와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면 그거는 별도의 근관이라고 봐야죠. 딜소버클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살펴봐서 뭐 예를 들어 6근관이었는데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다음번에 하나 더 찾아서 당일 발수 군충하는 걸로 이제 청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크라운 프랩에서 아, 그 액세스 캐비티 프랩, 펄프 익스터페이션에서 이제 근관 성형까지의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